지금 우리가 독서 지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은 평소 우리가 연습하는 이 공부가 내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들 혹은 문장들은 결국 내신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악해야 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내신에 안 나오는 건데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시험 가서 알잖아. 우리가 공부했는데도 마치 틀리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틀리는 문제가 우리가 몰라서 틀렸던 거야? 아니지. 선택지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학교에서도 배웠지, 학원에서도 공부하지, 문제도 드립다 풀지, 그런데도 틀려. 거기 그 왜 틀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내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일단 선택지에 나오는 문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것의 연장이 지금 우리가 비문학 독해를 하는 데 있는 거고, 지금 이 유인물이 겨울방학 끝에 나눠줬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 문단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체를 읽는 거를 했던 거잖아.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독서 갈래에서 그 독서 지문의 유형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예요. 이 5개가 끝났고 이제 뭐가 남은 거냐면 지문이 길어지면서 융합 지문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 인문으로 시작했어. 역사나 혹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학이나 기술 혹은 예술로 넘어가는 글의 갈래가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융합지문, 융합지문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서에서의 핵심은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뭐 하는 거라고? 정리하는 거라. 다시,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다. 그러면 글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파악해야 되느냐? 바로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쪽지 시험을 볼 때 우리 글의 구조를 도식화하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야. 1문단 다음에 2문단이 나오는데 3문단이 2문단과 대등한 관계인지 혹은 4문단도 대등한 관계로 나열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결론이 5문단에서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이게 글의 흐름이란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글에서 읽게 되는, 파악하게 되는 정보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라고. 1문단에 어떤 것 때문에 2문단이 나오고 2문단에 어떤 것 때문에 3문단과 4문단이 이렇게 배열되는지, 그래서 5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면 돼. 이게 이제 글의 정리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우리 앞부분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술지문을 봤어. 기술지문의 지난 시간에 봤던 기술지문의 특성이 뭐였냐면, 그 기술지문에서 설명하려던 대상이 뭐였지? 2가지였는데, 기술지문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 최정아, 이게 지금 우리 반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나연이에게도 희망이 되는 거지. 사실 이 친구들은 지난 겨울 때부터 같이 공부했거든. 그런데 물론 읽는 건 좋아졌어. 문제 맞히는 것도 좋아지고. 근데 한결같아요. 묻는 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고봉은 우리 저 끝에 있는 건우 친구. 건우 친구가 가장 목석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일관돼. 사람이 변함이 없어. 그게 좋은 거야.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돼? 우리 내일부터 못 만납니다. 다른 세계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좋긴 한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지난 시간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드디어 지난주에 어벤져스를 봤습니다. 혹시 어벤져스 봤어? 볼 생각이 있어, 없어? 네. 봤어?
봤죠? 아니 볼 생각이 없으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아 나 보려고 하는데 스포하면은 짜증날 거 아니야. 우리 집 꼬맹이가 유튜브를 엄청나게 좋아해. 학교가 끝나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유튜브야. 유튜브에서 보는데 세 가지를 보더라고. 하나는 게임 방송을 보고, 두 번째는 아니 지 영화도 잘 모르는데 영화 그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 그런 채널을 보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소개해주는 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봤던 그런 영화들을 소개해주는 거야. 20년 전 이렇게 된 영화들을. 어쨌든 그런 그 리뷰 채널을 보고선 어벤져스 CF가 나왔거든. 2주 전에. 그래서 갑자기 얘가 어벤져스 얘기를 막 하기 시작. 야 얘기하지 마. 아빠 볼 거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스포를 막 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봤어? 안 봤대. 리뷰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게 리뷰야. 라고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줬거든.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지 말라고. 친구들 보지 않았는데 보고 싶었던 마음이 너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 아, 그러냐고. 어쨌든.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그 어벤져스 팀이 다시 지난날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거거든. 타노스가 일단 지난 편에서는 그 전 우주의 절반을 없애놓은 상태인 거잖아. 그랬더니 남은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단 말이야. 왜? 기억과 추억 때문이야. 그 시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거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채정이랑 나연이 빼고 나머지 친구들에게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의미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국어의 함정이야. 들으면 다 이해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안다. 이해가 됐으니 집에 가서 복습을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쪽지 시험 보고 주간과제 내주고 하는 거야. 자꾸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다음에도 써먹을 수가 있어. 재밌는 건 우리 국어는 중학교 때 했던 거, 1학년 때 했던 거, 2학년 때 했던 것들이 다 계속 반복이야. 똑같아. 다만 작품들이 달라질 뿐이지. 그런데도 왜 어렵게 느껴지고 똑같이 국어 공부하는데 누구는 성적이 오르고 누구는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술 지문을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그 최소한 글의 구조가 남아있으면 지금도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힘이야. 내 여기 있는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일주일 뒤에도 설명이 가능한 게 머릿속에 구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 구조는 뻔하거든. 다양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 다양하죠. 그런데 그 다양한 글의 구조가 크게 두 가지로 귀결이 된다. 수렴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에 얘는 어떤 거구나 라고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주고 생각해주는 거야. 지금 앞부분 얘기하다가 어벤져스까지 넘어갔는데 이 앞부분은 두 가지 기능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술에서 봤던 것이 뭐냐면 다양한 개념을 소개하는 거야. 뭐는 뭐다, 뭐는 뭐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개념을 소개하잖아. 그러면 얘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야. 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얼개가 없어. 짜임이 없다고. 이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 거를 설명할 거야 라고 힌트를 주는 거란 말이야. 이런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죠. 왜?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니까. 개념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랬더니 이 지문 어려운 지문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거든. 우리 지난 시간에 기술 지문에서 봤던 게 영상을 확대하는 방법과 영상을 축소하는 방법이었거든. 생각나? 없애버려야 되는데, 맞지? 절반. 그래서 리셋. 그래, 타노스가 후회하잖아. 타노스는, 너 혹시 부관참시라는 말 들어봤어? 부관참시가 뭐냐면, 죽은 사람 있죠?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또 죽이는 거야. 두 번 죽이는 거지. 타노스 두 번 죽잖아. 타노스가 후회를 하죠. 야, 이게 기억이, 추억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런 후회를 합니다. 저도 좀 그런 비슷한 느낌. 다시 이거 처음부터 갈아엎어야 되는 건가?
개념 소개를 하거나 다른 하나는 이제 글의 구조를 알려주는 거야. 실마리를 주는 거거든. 이 지문은 얘야. 다시 앞부분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개념을 소개해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기술 지문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이 문단부터 나왔잖아. 그런데 이 글은 딱 첫 번째 문단부터 핵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을 같이 읽었으니까 그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왜 내가 그 글의 구조의 실마리, 그 다음에 핵심을 얘기해 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약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부분이죠. 이거야. 단어잖아요. 어? 뭐라고? 단어잖아요. 뭐래? 준혁이 친구. 아, 오늘 모두인데. 다시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 그러면 이 지문은 이런 과제가 있다라고 했으니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과제가 있어. 그러고 끝나면 이게 지문이 완결성이 있냐? 없어. 그러니까 이 글은 이 과제를 어떻게 해야 돼? 과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면 질문이야. 이 과제, 일정한 의미를 띄어야 한다. 그래서 기약은 일정한 의미, 어떤 것을 띄었느냐, 어떤 의미를 띄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언급, 설명이 되는 문단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즉 거기에 앞부분에 1, 2, 3, 4, 5 이렇게 문단 번호를 지정해 놨죠. 그럴 때 이 과제에 대한 해결, 이 과제에 대한 답이 있는 부분에 지금 동그라미를 쳐봐. 국어의 궁극적 목표는, 국어라는 과목의 궁극적 목표는 너희들이 국어를 바탕으로 높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수업 때만큼은 그냥 단순하게 내용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잘 안 되더라도 생각을 해봐야 내가 힌트를 주거나 내가 설명을 할 때 이런 거구나 라고 유레카적인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얘기해 주는 것만 받아 적으면, 혹은 그런 것들만 입력하면 과거를 잊은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틀려도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너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스스로 생각하는. 20초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 수업의 목표가 이제 그건 거야. 우리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최저를 갖고, 그 다음에 이게
읽은 거를 자꾸 끌고 내려와야 돼. 끌고 내려와서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이렇게 해서 이 글의 핵심은 얘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바로 이 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5문단에 있습니다. 5문단. 그러면 왜 5문단인지 지금 그 흐름을 확인해 보죠. 그래서 우리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이 글의 구조부터 생각해야 돼요. 1문단에 뭐 얘기했지? 그래서 2문단에 뭐 나왔구나? 3문단에 뭐, 4문단에 뭐, 5문단에 뭐. 그래서 이 글은 이거를 설명하려는 거구나 라고 딱 결과를 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문제도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지금 평가원에서 혹은 그 수능에서 내는 것들이 지문을 잘 읽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지 너희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지문을 제대로 처리하면 문제는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볼게요. 서양음악에서 기악은 기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네모를 치면 되겠지? 최정이 지난번에 수업한 거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보고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 것인지 봐주면 돼요. 르네상스 말기 시기인 거니까 동그라미 쳐서 머릿속에다가 기억해놔야죠.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바로크 시대. 그러면 말기에서 사실 우리가 르네상스가 먼저인 건지 바로크가 먼저인 건지 알지 모르잖아. 그런데 이 딱 문장에 따르면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시간이 흐르는 거지.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뭐가? 기악. 그렇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는다는 얘기는 주술관계를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 결국 그 주술관계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 글에서의 정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악기의 발달, 그 다음에 비약적인 발전. 그것이 다양한 장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악의 특성이다. 그리고 밑줄을 칠 때, 표시를 할 때는 문장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워드, 키워드에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지금 이 글은 기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악을 끌어들였는데 왜 성악을 끌어들였겠어? 지금 딱 여기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이라든지 두 번째 문장은 결국 기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기악과 관련이 없는 성악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왜? 기악의 특성을 기악의 특성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성악을 데려온 거야. 그러면 성악과 기악은 말 자체가 다른 거니까 다르잖아. 우리가 다른 거면 무조건 뭐 생각하라 그랬어? 서로 다른 대상이 나와서 그럼 뭐 생각해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에서 딱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뭐야? 성악은 뭐가 있대? 가사가 있는 성악. 그 다음에 기악은 어떻다는 거야? 내용 없는, 지나지 않았다. 왜 그러겠어? 얘는 가사가 있는 거니까 성악은 가사가 있는 거니까 기악은 가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가사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기악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악을 끌고 왔고 그것의 차이는 가사가 있고 없고가 되는 거죠. 이러한 비난, 이그저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나온 내용 확인해야지. 공허한 울림, 내용이 없다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기악의 탄생과 기악의 발전과 혹은 기악의 과제를 제시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과제야. 과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과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풀어와야지, 해결해와야지. 맞죠? 그래서 제가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과제를 해결하면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 문단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 어떤 과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보는 것들은 너희들이 읽으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야. 이그저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왜? 중요하니까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 거란 말이지. 이러한 과제는 일정한 의미를 띄어야 하는 거. 그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어떤 게 핵심 내용이고 무엇이 필요한지가 남게 되는 거라고.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이 부분이네요. 실마리라는 실마리라는 말 대신에 우리한테 좀 익숙한 표현은 이제 단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해결할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 얘가 해결의 직접적인 키워드가 열쇠냐? 그거야? 실마리가 그런 의미야? 그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문단은 1문단에 해당하는 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 거야. 실마리이기 때문에. 계속 볼게요.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은 본래 성악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정서론, 음형론 다른 거잖아. 다른 거니까 무조건 뭐 생각하자고?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1문단이거든. 뭐 하자고? 1문단에서 일정한 의미를 띄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얘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성악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했다. 얘는 공통점이 되겠지. 점차 기하음역에도 적용.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만, 항상, 반드시, 절대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기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선택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먼저 정서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돼. 여기 비유적 표현을 썼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정서론이 웅변가가 말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여온 거야? 뭘 설명하기 위해서 정서론 끌어온 거지? 지금 음악, 기하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야 돼?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그저 나왔으니까 확인해야죠.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하나의 정서만 지배적이어야 한다. 이게 정서론입니다. 그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그러면 논지가 일관된다는 거랑 지금 정서가 하나만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인 거예요. 논지가 뭐냐면 글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서를 형성하는 것이 뭐겠어? 생각해. 지금 성악에서 태동이 됐고 그것이 나중에는 기악에도 적용이 됐대. 여기에서 정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정서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정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정서론을 설명한 이유가 뭐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였다. 아직 실마리가 뭔지 안 나왔어. 그냥 정서론에 대한 얘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볼게요. 한편이야. 한편은 어떤 기능을 해? 한편은 내용이 전환되지. 내용이 달라진다고. 그럼 이제 뭐 설명해야 돼? 앞에서 이 문단에서 제시했던 게 정서론화가 뭐 설명했어? 음형론 제시했으니 지금 3문단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 음형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는 거죠. 봅니다. 그래서 보니 음형론을 설명해요.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지금 정서로는 가사에 대한 언급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지금 1문단에서 성악을 끌어들인 이유가 기악과의 차이가 가사가 있고 없고 이렇게 됐던 거잖아. 맞죠? 그러면서 정서론과 음형론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성악에서부터 태동하기 시작했대. 그런데 한 가지 정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서야 감정. 그럼 그거 뭐로 표현할 거냐고.
가사입니다.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을 샀는데 음형이 뭔지 몰라. 음형 모르면 어때? 만약에 이걸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설명을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란 말이지.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시간의 흐름인 거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 마치 웅변에서 말해보죠. 앞에서 정서론도 웅변을 지금 비유해서 다 그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웅변에서 말해보거나 완급, 장단 등의 호소력을 이끌어내듯 음악에서 이해 상황의 효과를 낳는 장치들, 그게 바로 뭐냐? 가사의 뜻에 맞춰, 여기네요. 가락이 올라가거나 쉬거나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방식이 이거지. 적합한 음형을 표현한 수단이다. 얘랑 다 같은 얘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 설명한 거야? 음형론. 그럼 다시 자꾸 생각해야 돼. 지금 과제 해결된 거 과제가 해결됐어? 과제 해결 안 됐어. 그냥 이 문단은 정서론, 3문단은 음형론에 대해서만 설명했지 지금 과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래서 기약은 이러한 의미를 띈다. 이렇게 나와야지 끝나는 거지. 그게 없어. 4문단 보면. 손에 기름을 치네. 어제도 떨어뜨렸는데 또 떨어뜨렸네. 1문단에서 과제를 제시해주고 지금 2문단에서 뭐 설명했다고? 정서론. 3문단에서 음형론 설명했습니다. 그럼 새로 언급된 거 없었잖아. 그것이 2문단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4문단이야. 바로크 후반. 아까 전에 바로크 초기까지 나왔죠. 르네상스 말기 초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넘어갈 때는 뭐로? 시간의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계속 볼게. 음악이론과 마태조. 그러면 또 뭐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앞에서 사람 나왔었잖아. 누구 나왔어? 부어마이스터 나왔단 말이야. 그럼 부어마이스터는 어디 설명할 때 나왔지? 음형론. 이게 정보를 정리하는 거라고. 무언가 이해가 아니라. 계속 볼게요. 마태조 역시 수사학이라는 단어. 지금 처음 나왔지? 앞에 정서론, 음형론, 그 다음에 수사학이야. 그러니까 4문단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볼게요. 수사학 이론을 끌어들여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언어, 객관적 소통 음언어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 기존의 정서론은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이야. 그러면 지금 기존의 음악론을 확장시켰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정서론과 뭐가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설명 대상이 나눠졌잖아. 그럼 무조건 머릿속에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여기 나오는 마태조는 지금 정서론에서 설명했던 거랑 공통점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처리가 돼야 돼. 계속 당시의 음조를 특정 정서, 이거네. 음조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는 것이 마태존이었구나. 마태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내가 지금 이 부분에다가 밑줄 치긴 했어. 왜냐? 지금 이건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잖아. 밑줄 치는 거는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내용에 밑줄을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마지막 문장은 그 앞 문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지. 구체적인 거니까 굳이 밑줄을 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리고 구체적인 거니까 머릿속에 안 남겨도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면 돌아와서 확인하면 돼. 왜? 최소한 어디에 있는지는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이냐?
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글의 길이가 길든 짧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남겨야 하는 건 글의 구조와 그에 따르는 핵심 정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자. 그럼 또 지금 1문단의 그 과제가 4문단에는 해결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맞지? 마지막 문단이. 여기서 이제 해결이 돼야 돼. 그러나 마태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구성적 측면에서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레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이 부분이에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걸 1문단에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하기 아는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 그런데 2문단, 3문단, 4문단 생각해봐. 거기에서 기하기라는 말이 나온 게 2문단에서 이 정서론과 음역론이 성악에서 태동되었다가 기하기에도 적용되었다. 이렇게 한 번 나왔어. 그 이후에 기하기라는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1문단에서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볼게요. 기하곡이냐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그래서 마태존 얘기한 거구나. 뭐를? 성악을 주의해야 돼. 마태로는 기하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지. 성악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면 기하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얘기해주면 되는 거네. 됐어? 집중하였다. 이는 이거 주제가락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이것은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 중에서 이거구나. 중시대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야. 얘가 순수 기악을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지. 이거와 관련해서 순수 기악이 이제 곧 설명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여전히 뭐야? 여전히 실마리인 거죠. 실제로 한 세기 후 100년 뒤 음악미학자 한슬리크, 그러니까 사람 이름 시대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뭐냐면 구분하라는 거거든. 지금 사람 이름이 3명 나왔잖아. 부어마이스터, 그 다음에 마태존, 그리고 한슬리크. 얘네가 설명되는 것이 다 다르죠. 부어마이스터는 음역론, 마태존은 수사학이랑 하나 더 있어. 정서론의 확장. 그 다음에 한슬리크 봅니다. 한슬리크는 음악에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면서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 이거 앞에 있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어? 앞에 있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 이거 뭐와 관련되는 거야? 두 글자. 두 글자. 감정이라는 말도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이잖아. 우리 문학하면서 많이 했던 거. 정서. 이거를 보는 순간 앞에 있는 정서가 생각났어야 돼. 정서에 대한 얘기 정서론에 나왔죠. 한 노래에는 지배적 정서가 하나여야 한다는 거. 그런데 봐봐. 한슬리크는 표현하는 것이 아니래. 그럼 누구와의 차이점이 되는 거야? 정서론과 관련돼서 내가 누구와 차이점이잖아. 그럼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한슬리크 말고 2명 더 있지. 부어마이스터랑 마태존. 그런데 부어마이스터는 음역론. 그러면 한슬리크는 누구랑 비교대조돼야 돼? 마태존과 비교대조가 돼야죠. 그럼 이거 공통점의 차이점이야. 그렇지. 것이 아니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마태존과의 차이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이거네.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 이게 뭐야? 일정한 의미를 띠는 것이네. 지니는 것. 그래서 이 글은 1문단에서 제시한 과제가 어디에서? 5문단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정리해 주는 거. 이렇게 얘도 시간의 흐름으로 넘어와서 5문단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얘도 시간의 흐름으로 한슬리크가 과제를 해결한 거죠. 그것의 바탕은 어디에서? 그것의 실마리는 정서론, 음역론, 마태존 바탕으로. 왜냐? 순수기하게 들어가 그 한세기 후에 얘를 통해서 설명이 된 거니까. 그렇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일으킨 기약은 일정한 의미를 띄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지? 마지막 문제는 해결됐잖아. 과제를 안게 되었고 그 과제가 어떻게 됐어? 마지막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맞는 거죠. 정서로는 우리 이거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죠? 이렇게 정서로는 건넜죠? 정서로는 성악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런데 음역론과 달리야. 음역론도 성악을 바탕으로 태동한 거지. 그럼 얘가 틀린 거야. 3번입니다. 음역론은 또 건너뛰어야죠. 음역론은 가사와 관련하여 음악을 파악하는. 맞아 틀려? 맞죠? 얘는 맞아? 그런데 어떻게 틀렸어? 정서론도 가사를 통하였던 거지.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됐을 뿐이지 가사로. 왜? 성악을 바탕으로 태동이 된 거고 한 가지 정서야. 얘는 성악 바탕이기 때문에 기약은 가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서론도 가사를 바탕으로 정서를 드러낸 것이구나. 이렇게 처리가 돼야죠. 그 다음 4번입니다. 마태존과 한슬리크는 음악 그 자체로 인간의 정서. 마태존은 인간의 정서 맞는데 한슬리크는 정서가 아니라 뭐였어?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라는 얘기했던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한슬리크가 틀렸던 거야. 됐습니까? 사실 OX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는 여기 있는 것보다 쉬워.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겠어? 3번이 되는 거야. 상황을 제시해 문제, 과제, 그 다음에 해결하는 과정. 그 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입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몇 번이지? 4번. 왜냐? 마태존이 아리아를 분석할 때 가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 안 했어? 안 했거든. 그래서 2번에 4번. 나 3번 어렵지 않죠? 답은 봐봐.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가사와 관련해서 처리가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어디가 문제냐면 쉼표야. 여기 왜 쉼표인 거겠어? 가사와 관련지어서 본다면 가사와 관련지어서 본다면 왜 지금 한마디를 다 통째로 쉬는 거야? 가사와 관련해서 본다면 왜 통째로 쉬어? 가사와 관련해야지. 역시 여러분들 몸으로 보여주고 있네. 아무 말이 없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쉰 거야. 그 다음 이게 바로 음용론인 것이. 연주방식. 여러분들도 말이 없죠?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떠들면 되죠. 열심히 떠들면 살도 빠지고. 그래서 3번의 답은 이게 4번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말의 장단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장단 밑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뭐 장단을 맞춘다. 길고 짧은 걸 말해.
그럼 말의 길고 짧음이야. 그럼 말의 길고 짧음, 이거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배우는 내용인 거냐면 문법에서 의문할 때 소리의 길이 있죠.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길게 발음하고 신체에 있는 눈은 짧게 발음하는 것이 바로 말의 장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4번학 아무 말이 없는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됐죠? 우리 하나만 더. 이번에는 현대시. 이 지문은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투리를 많이 써서. 그런데 내용 자체,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를 보는 것도 똑같아. 비문학 지문이나 독서 지문이나 문학 지문, 그 의미의 시작은 문장에서부터야. 그래서 시를 파악할 때도 어떻게? 문장 단위로 처리할 수 있어야겠죠. 문장 단위로. 그래서 문장 읽고 화자가 처한 상황 생각해 주시고, 그럴 때 화자의 정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안 푸셔도 좋아요. 문제는 과제가 되겠죠.